보균자입니다. 자, 보균자와 건강보균자 두 개 용어 정의를 내려놨거든요. 요거 의미 그래도 정의 기억합니다. 특히 더 중요한 건 사실 건강보균자라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럼 우선은 보균자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을 보균자라고 합니까? 말 그대로 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요. 근데 병원체를 이미 갖고 있어요. 여기서 포커스를 잡으세요.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를 배출함으로써 바깥으로 빼냄으로써 감염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사람, 즉 쉽게 말해서 균을 갖고 있는데 본인은 겉으로는 증상이 없어서 멀쩡해. 근데 균이 있기 때문에 막 다니면서 다른 데 균을 옮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균자라고 합니다. 증상은 없어요. 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보균자 중에서 어떤 보균자가 있냐면요. 어떤 사람은 잠복되어 있을 때 옮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다 나아가는데 균을 옮기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건강보균자라는 거 있죠. 자, 건강보균자는 이거는 말 그대로 건강한 상태,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아. 근데 균을 갖고서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보균자를 말합니다. 자, 내용에서 여러분 너무 크게 깊이 헷갈려 할 필요 없이, 자, 뭐다? 건강보균자니까 건강자와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병원체를 배출하고 있는 보균자예요. 자, 시험 문제에서 보균자 중에서 건강한 사람과 똑같은데 병원체를 옮긴다, 그런 말을 할 거야. 그런 경우는 뭐라고요? 건강보균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아마비 있죠. 또 폴리오, 소아마비, 또 일본뇌염 있죠. 이런 경우가 겉으로는 멀쩡한데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건강보균자에 속해요. 그래서 이 건강보균자는 겉으로 너무 멀쩡하니까 감염병 관리상 가장 관리가 어렵다. 왜? 겉이 너무 멀구름하니까 전혀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감염병이 생기면 빨리 접촉자, 감염자, 보균자 이런 사람 색출해야 되는데 너무 멀쩡해서 못 찾아내는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어떤 말이 들어갈 거다? 감염병 관리상 가장 관리가 어려운 보균자가 누구냐? 이래 말하면 건강보균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자, 왼쪽 편에 여러분 수인성 감염병이라는 거 있죠. 자, 수인성 감염병 하면 가장 대표적인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콜, A, 장파, 세장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그럼 수인성은 주로 뭐 때문에 옮아요? 음식이나 물로 옮는 거잖아요. 발생이 같이 그 음식을 먹었으면 발생이 어떻게 된다?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물을 마신 사람 전부 다 걸려. 대부분. 그리고 같이 음식을 조개젓을 같이 먹은 사람 같이 걸려. 폭발적이다. 그리고 또 동시에 발생한다. 한꺼번에 뜨문뜨문이 아니라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생긴다. 그리고 물이나 음식으로 옮으니까 급수지역이 그 물 너 어디서 먹었니? 그거 어디서 먹었니? 했을 때 보면은 지역이 일치할 거야. 급수 지역이 일치할 거다. 그리고 물 때문이라면 그 물에서 똑같은 병원체가 나올 거다. 그 사람들이 먹은 물에서요. 똑같은 병원체가 나올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인성 감염병은 여자, 남자 중에서 누가 더 잘생긴다? 그런 거 없어요. 성별 차이 없어요. 그러면 나이는 나이 든 사람들이 더 잘생긴다? 그런 거 없어요. 연령별 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직업이 뭔지에 따라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성별, 연령별, 직업별 차이가 없이 같이 물만 마셨으면, 같이 음식을 먹었으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여러분 수인성 감염병이 식중독이잖아요. 주로 여름에 많긴 해요. 그런데 여름에만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의 말을 잘 보세요. 하절기에 많으나, 그 말은 여름에 주로 많기는 한데 결론은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계절에 관계가 없다.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수인성 식중독으로 죽었다는 사례는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수인성은요, 사망률은 좀 낮아요.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또 다른 감염이 생기는 건 없어요. 2차 감염도 낮아요. 사망률도 낮고 2차 감염도 낮아요. 발생률은 폭발적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수인성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면은 음용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음용수 관리입니다. 마시는 물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 음용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음용수 관리를 어느 학자들이 자기네 자국민들한테 테스트를 해보니까 음용수 관리를 잘했더니 수인성 감염병이 많이 줄어들었더라 하고 자기네들이 발견해냈다. 그래서 학설을 정한 게 있죠. 그 학설이 뭐였다? 밀스 라인케 현상이라고 했죠. 밀스 라인케 현상. 이거는 밀스라는 사람과 라인케라는 사람이 자기네 국민들을 상대로 음용수 관리를 잘했더니 수인성 감염병이 많이 줄더라 라고 발견해낸 학설을 밀스 앤 라인케 현상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성비라는 말 있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비. 자, 성비는 누가 기준이다? 적으셔야 되겠죠. 기준은 누가 된다? 여자가 돼요. 그래서 여자가 100명일 때, 여자가 무조건 100명이라고 기준을 할게요. 100명일 때 남자의 수를 성비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여자 100명일 때 남자의 성비예요. 그럼 이때 잘 생각해봐요. 성비가 만약에 110이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성비가 110이다. 이 말은 여자는 무조건 100명이라니까 여자가 100명일 때 남자가 110명이라는 소리죠. 그 말은 성비가 100 이상이 되면 누가 더 많은 거예요? 남자의 수가 더 많은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성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성비? 1차 성비, 또 2차 성비, 그리고 또 3차 성비, 세 개로 나눌게요. 그럼 1차 성비는 언제 성비냐면요. 언제? 태아 성비, 태아였을 때, 즉 쉽게 말해서 여자 태아가 100명일 때 남자 태아가 몇 명이니? 하는 게 1차 성비인 거죠. 근데 태아의 성비는 큰 의미가 없어요. 태아 성관별도 해야 되고 큰 의미가 없죠. 태아 성비 1차예요. 그럼 2차 성비는 어떤 성비다? 적으셔야 되겠죠. 출생시 성비가 돼요. 출생 성비. 이거는 뭐예요? 태어났을 때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여자아이가 100명일 때 남자 아기가 몇 명이니? 그게 2차 성비죠. 이 2차 성비는 앞으로 이 인구가, 이 지역에, 이 나라가 향후 장래 인구를 예측하기에 가장 좋은 성비가 2차 성비입니다. 그 다음에 3차 성비는 현재 성비라고 적어 두셔야 되겠죠. 3차 성비는 현재 성비를 말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얘에서 3차 성비 120이란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옆에다가 해석을 해보세요. 3차 성비 120이란 이 말을 해석해 보십시오. 자, 3차라는 말을 먼저 해야 되겠죠. 3차는 현재 그 말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성비라는 말을 풀어야 되겠죠. 성비가 뭐예요? 여자 100명일 때, 자, 120이라고 했으니까 남자는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다. 그 말인 거죠. 현재 여자 100명일 때 남자 120명이다. 그 말은 3차 성비 120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되셨습니까?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인구 정책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그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오른쪽에 자, 인구 정태 통계라는 게 있고 인구 동태 통계라는 게 있어요. 인구 통계를 내는 방법인데 인구 동태 정태 이거는 예를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인구 정태 통계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들쑥날쑥한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시점을 딱 정할 거야. 그래서 2022년 8월 25일 순간 딱 정했어요. 8월 25일 지금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렇게 묻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때 8월 25일 현재 몇 명이냐니까 비교하는 건 아니잖아. 지난번에 남자 수랑 이번에 남자 수랑 비교하는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시점 인구를 묻는 거를 인구 정태 통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까먹더라도 인구 정태 통계는 어떤 식으로 말할 거다? 별별별이라는 말이 붙을 거라고 그랬죠. 성별 인구, 연령별 인구, 직업별 인구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뭐다? 인구 정태 통계가 되겠습니다. 반면 인구 동태 통계는 어떤 거다? 들쑥날쑥한 거예요. 들쑥날쑥한 거. 여러분, 자, 이사 들어온 거 전입률. 이거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똑같아요? 다르겠죠. 이사 나가는 거 전출률. 다르겠죠. 또 출생률. 지난번하고 올해하고 다르겠죠. 사망률. 작년이랑 올해 다르죠. 그죠? 혼인율. 이혼율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인구가 들쑥날쑥 변동이 있는 거를 알아보는 통계를 인구 동태 통계라고 합니다. 다 까먹더라도 인구 동태는 어떤 말이 들어갈 거다? 율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출생률, 사망률, 혼인율, 전입률, 전출률 이런 식으로 물을 거예요. 그게 인구 동태 통계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자, 여러분이 이제 화살표를 하는 겁니다. 화살표를 엮어주는 거예요. 인구 동태 통계. 동태는 움직이는 거죠. 율이 붙을 거라 그랬어. 어떤 거랑 연결해야 돼요? 출생률, 사망률하고 연결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인구 정태 통계는 어떤 거예요? 별별별 이런 말 붙는 데 있죠. 연령별 인구, 성별 인구 이런 식으로 붙을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자, 질적 기준, 양적 기준,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어떤 거를 볼 때 어떤 항목을 내가 체크를 하고 싶어요. 이 지역의 인구 특성을 보기 위해서. 그럼 그때 어떤 인구의 특성이 있냐면요, 연령은, 나이는 우리 노래에도 뭐가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이런 말 하죠. 그럼 연령이라는 거는 숫자잖아. 숫자니까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연령은 가장 대표적으로 양적 기준에 들어가겠습니다. 연령, 숫자 되셨습니까? 연령은 양적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양이 아니라 그 내면이 가지고 있는 퀄리티, 내면의 특징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나? 변호사, 판사가 많냐? 의사, 변호사, 판사, 사자 붙은 사람이 많냐? 이거 보는 거예요. 또는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가지는지에 따라 이 인구의 특징을 볼 수 있잖아. 직업, 또 대표적으로 교육 이런 거요. 교육 정도. 대학원 졸생이 많냐, 대졸생이 많냐, 또 어떤 고졸생이 많냐 이런 것도 보는 거죠. 그런 거는 그 내부의 특징이잖아요. 이렇게 내부의 퀄리티, 성 이런 거, 남성, 여성, 직업, 교육 이런 거는 질적 기준에 들어가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요거 줄 엮여서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구 구조의 유형입니다. 인구 구조의 유형입니다. 자, 인구 구조의 유형에서 어떤 인구를 가지고 할 거냐면요. 일을 안 하는 인구가, 비경제활동 인구가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0에서 14세가 있었어요. 어린애들이요. 어린애들 0에서 14세 인구였죠. 14세 인구였죠. 그럼 0에서 14세 인구하고 또 일 안 하는 인구가 어디 있습니까? 65세 이상 인구잖아요. 그죠? 65세 이상 인구죠.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는 뭐라고 합니까? 노년 인구라고 하죠. 그럼 65세 이상 인구가 있었을 때, 자, 제일 좋은 거는요, 0에서 14세 인구가 어떤 인구를 앞지를 했냐면 노인 인구의 딱 2배가 될 때 가장 좋아요. 2배가 될 때 가장 좋아요. 그럼 이때 0에서 14세 인구가 딱 2배가 되는 그 시점 있죠. 그 시점은 쉽게 말해서 어린애가 100명이면 노인이 50명일 때 가장 좋다고요. 딱 2배가 될 때. 그럼 이때는 인구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적게 태어나고 적게 죽을 거예요. 이 유형을 뭐라고 하냐면요. 세 번째 보면 종형입니다. 여러분. 종형.
다른 말로 정지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 내용에서 보세요.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자, 몇 배라고요? 딱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태어나고 적게 죽는다. 소산소사. 그런데 이때 적게 태어나고 적게 죽음이 밸런스가 딱 2배에 맞게 밸런스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늘지도 줄지도 않는 이 종형이 선진국 유형입니다. 가장 좋아. 가장 좋아. 자, 그러면 인구가 모두가 선진국형은 아니겠죠.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 생각해봐. 0에서 14세 인구가요. 노인 인구의 2배가 좋은데 2배가 넘어요. 2배가 넘는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린애가 100명인데 노인 인구가 예를 들어서 30명이야. 그러면 거의 3배도 넘죠. 2배가 넘죠. 이러면 향후 어떻게 될 거다?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구가 막 증가할 거야. 그런 유형을 뭐라고 한다? 1번에 있는 피라미드형이라고 합니다. 피라미드형. 자, 피라미드형은 인구가 늘 거예요.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내용에서 보시면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자 키워드 2배 이상이다. 그 말 들어갈 거예요. 2배 이상이다 하면은 피라미드형이 됩니다.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밸런스가 맞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애들이 더 많아.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 거고 이런 인구는 잘 사는 인구는 아니겠죠.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들이 후진국 이런 나라들이 피라미드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경우의 수가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습니까? 어린애가 노인 인구의 2배가 딱 좋은데 2배가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린애가 100명인데 노인의 인구가 70명이야. 70명이야. 그럼 2배 안 되죠. 그죠? 그럼 이렇게 2배가 안 되면 지금 당장은 어린애가 조금에 더 많아 보여도 앞으로 인구가 줄 거야. 줄을 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을 뭐라고 한다? 2번에 보시겠습니까? 2번에 보면 항아리형이라고 합니다. 인구가 감소될 겁니다. 항아리형입니다. 그래서 얘는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보다 끝에 보세요. 2배가 안 된다라고 했죠. 2배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산소사기는 하는데 인구가 줄 거예요. 주로 어떤 나라가 그렇다? 프랑스, 그리고 또 일본,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적어두세요. 프랑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이런 나라가 점점 이제 어떤 유형이 되고 있다? 항아리형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 어린애하고 노인 인구를 비교했을 때 딱 2배다 하면은 뭐였어요? 2배다 하면은 종형, 선진국형이 되겠죠. 인구가 정지될 거야. 자, 그 다음에 2배가 넘더라, 2배 이상이다 이런 말은 뭐예요? 피라미드형, 개발도상국. 그죠? 그 다음에 2배가 안 되더라 이 말 들어갔어요.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같은 이런 유형은 항아리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지금은 이 3가지 인구 구조 유형은요, 일 안 하는 인구 중에서 어린애, 노인을 비교했다면 이번에는 일하는 인구를 가지고 한번 볼까? 일하는 인구가 15에서 64세거든요. 15에서 64세를 경제활동 인구 또는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일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야. 즉 그 말은 일하는 인구가 주변에 엄청 많다는 거지. 그럼 그거는 도시가 그래요? 시골이 그래요? 도시가 그렇잖아요. 도시가. 그래서 이렇게 도시형은 어떤 거다? 일하는 인구가 모여드는 곳이다. 유입형이다. 이 말이고요. 또 하나 옆에다 똑같은 말을 하나 앞에다 적어주시면 도시에 가야 뭐가 된다고요? 스타가 된다. 그랬죠? 스타가 된다. 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별형. 서울에 막 강남 사무실이 있는 데 있죠. 그런데 별형, 도시형, 유입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 일하는 인구가 50% 이상이면 도시형인데 일하는 인구가 찾아봐도 50%가 안 돼요.
그래서 눈을 씻고 봐도 어린애하고 노인만 있고 일하는 인구가 별로 없어요. 그럼 이런 유형은 시골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골 유형을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표주박형 또는 기타형 또는 농촌형, 인구가 빠져나간다 해서 유출형이라고 합니다. 같은 이름으로도 좀 알아두십시오. 9월 24일 시험 치실 때 보면은 똑같은 거라고 우리가 배운 대로 익숙한 대로 하면 단어를 알아들을 텐데 다른 언어로 물으면 다른 단어로 물으면 모를 수가 있어. 그래서 표주박형, 기타형, 농촌형 이런 거 알아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곳은 어디를 고려한다?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 그 지역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피임법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어요. 피임법. 자, 피임법에는 자, 자연적인 게 있고 또는 자연적이지 않은 게 있겠죠. 그럼 다음 중 자연적인 출산 조절을 하는 피임법이 뭐냐?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어떤 게 되겠다? 이거는 내 몸에 어떤 것도 안 했어. 일부러 뭔가를 집어넣거나 약을 먹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 거를 자연적 피임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배란기, 가임기 따져서 계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야? 월경주기법. 그죠? 내 몸에 어떤 것도 하지 않았잖아. 배란기, 가임기 계산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자, 내가 일정하게 아침에 일어났더니 요 며칠 체온이 약간 올라가 있더라. 그래서 이 시기는, 배란이 끝났구나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방법이야? 기초체온법이라는 거죠. 그거는 자연적인 거잖아. 내 몸의 체온을 가지고 체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분비물의 양상을 봐가지고 알아보는 방법은 점액관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배란기 때는 분비물이 많고 그리고 묽어지고 그리고 또 어때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양치식물 모양을 하고 있고 이렇게 분비물을 관찰해서 하는 거지 내 몸에 어떤 것도 뭐 기구를 넣는다든지 약을 줬다든지 그런 건 없는 거죠. 자연적 피임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생리가 빨리 돌아올 땐 언제고 가장 늦게 돌아올 땐 언젠데 그걸로 계산해서 하는 피임법도 자연적인 거 아닌가? 그 피임법을 뭐라고 합니까? 날짜 피임법이라고 하겠죠. 날짜 피임법. 되셨습니까?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경구 피임약 있죠. 자, 경구 피임약은 여러분 자연적인 거 맞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면 약을 먹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월경 조절법이라는 건 이건 뭐냐면요. 아주 초반에 수정된 내용물을 뽑아버리는 거야. 아주 초반에. 그래서 조기, 임신, 중절이라고 봐도 돼요. 아주 초반에 임신을 끊어버리는 거야. 내용물을 뽑아버리니까. 이건 어쨌든 간에 기구를 집어넣어서 내용물을 뽑는 거니까 자연적인 거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다이어프램 하는 거는 펫서리라고 했죠. 이거 여성용 콘돔 같은 거라 그랬죠. 당연히 기구를 집어넣은 거니까 자연적인 거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콘돔 당연히 자연적인 거 아닌 거죠. 미레나 이거는요 피부 안에다가 이식 심어가지고요 기구를 장치를 삽입해가지고 거기서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이 나와가지고요 배란을 억제해서 피임할 거야. 그래서 얘는요 루프와 그리고 호르몬 프로게스테론 이 호르몬이 퓨전 합쳐서 만들어진 피임 도구입니다. 미레나 삽입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연적인 거죠. 그 다음에 정자를 죽여버릴게요. 약을 써서. 당연히 이거 뭐예요? 자연적인 거 아닌 거죠. 미레나도 자연적인 거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루프, 기구를 넣는 거잖아요. 제일 자연적인 거 아닌 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자연적 피임법 또는 인 것은 아닌 것은 물을 때 외우지 않아도 구별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경구 피임약입니다. 자, 경구 피임약은요. 피임법 중에서 가장 어떻다? 효과가 좋다. 가장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
가장 효과가 뛰어난 피임법은 뭐라고요? 경구피임약이에요. 그럼 경구피임약은 피임의 원리가 뭡니까? 배란 억제 적으셔야 되겠죠. 경구피임약의 피임의 원리는 배란 억제. 그리고 불규칙했던 사람이 먹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규칙적으로 변하겠죠. 그리고 얘가 효과가 제일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돼.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잊어버리면. 그럼 만약에 잊어버렸을 때는, 먹는 걸 잊어버렸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우의 수 3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경구 피임약을 복용할 때 첫 번째는 내가 맞다, 까먹었어. 먹는 걸 잊어버렸어. 그 시간이 12시간을 아직 안 넘었어요. 12시간을 넘지 않았다면 어떡할까요? 맞다 하는 순간에 즉시 복용하세요. 또 즉시 복용하면 돼요. 12시간만 안 넘었으면 즉시 복용하고 제 시간에 오늘 먹어야 될 약 있지. 그거 제 시간에 먹고 그러면 돼요. 12시간이 안 지났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지금 생각났을 때 먹고 제 시간에 오늘 거 또 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용을 잊어버린지 깜빡한지 12시간 이상 지났어요. 12시간 이상 지나버렸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떡한다? 맞다 하는 생각난 즉시 복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거랑 다른 게 없잖아요.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요. 12시간이 안 지났을 때는 그냥 먹고 오늘 거 챙겨 먹고 그러면 되는데 12시간이 넘어버렸으면은요. 어떡한다? 피임의 효과가 좀에 떨어졌을 수도 있어. 그래서 피임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12시간이 만약에 넘었으면 생각난 즉시 복용하고 또 다른 피임법을 병행하고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깜빡한 지 24시간 이상 지났어요. 하루가 다 지나버렸어요. 그럼 그때는 어떡할까요? 어저께 거랑 오늘 거랑 한 번에 2알을 복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시간만 지나도 피임의 효과가 떨어졌을까봐 걱정했죠. 24시간 지났으면 당연히 떨어졌겠지. 그래서 다른 피임법도 병행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결론 12시간 안 지났어. 지금 먹고 제 시간에 또 먹고 끝. 12시간 이상 지났어. 지금 먹고 생각났을 때 지금 먹고 제 시간에 먹고 다른 피임법 콘돔 같은 거 쓰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24시간 이상 지났을 때는 한 번에 2알을 먹고 한 번에 2알을 먹고 그리고 다른 피임법을 병행하고 그 말인 거죠. 되셨습니까? 그리고 경구 피임약은 규칙적으로 복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효과가 좋으려면 기억하시고 그리고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었죠. 금기 환자는 어떤 사람이 안 되었어요? 유방암인 환자. 그죠? 그리고 또 임산부, 그리고 또 수유부, 간질환자 이런 사람 또는 정맥염 이런 거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금기였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경구 피임약 금기 환자, 유방암 환자, 정맥염 환자, 그 다음에 간질환자, 임산부, 수유부 이런 사람들은 금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궁내 장치예요. 자궁내 장치. 자, 자궁내 장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루프라고 하죠. 자, 이거는 피임의 원리가 뭐입니까? 뭘 방지하는 거다? 착상 방지 적어 두셔야 되겠죠. 피임의 원리는 착상 방지예요. 근데 얘는요 자궁 안에다가 기구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못하냐면요 자궁 안에 자체에 염증이 있으면 기구를 넣을 수 없잖아. 그래서 자궁 내 염증이 있을 때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얘는 꽂았을 때 삽입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은데요 하면은 터울 조절에 적합한 거죠. 자녀 출산 간격을 조절하기에 좋죠. 그죠? 그럼 이 루프는 언제 삽입하는 게 좋습니까 했을 때 생리가 끝날 무렵에 하는 게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루프는 부작용, 원하지 않는 작용, 부작용은 없습니까? 있어요. 부작용 있어요. 부작용이 뭐냐면요 월경량이 증가해요. 그죠? 그리고 또 분비물을 대하라고 합니다. 분비물이 증가해요.
그러나 가장 큰 부작용은 이물질을 안에다가 자궁 안에 삽입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또는 만성적으로 골반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골반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부작용 중에서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 이렇게 말한다면 뭐가 된다? 급성 만성 골반염이 가장 큰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터울 조절에 적합하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때 자궁 내 장치 루프는 피임의 원리가 뭘까요? 피임의 원리가 착상 방지라는 거.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기초체온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때 기초체온이 높다는 것은 뭘 뜻한다? 배란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하면 틀렸다 그랬지. 배란이 어떤 거다? 끝났음을 의미한다 라고 했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피임법 중에서요, 응급피임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응급피임법은요, 요거는 사후 피임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도 보면 성행위 전에 원래 피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행위 후에 하는 거예요. 후에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피임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획되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다든지 피임에 실패했다든지 또는 불확실하게 피임법을 썼다든지 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폭력에 의해 임신이 됐다든지 근친에 의한 임신이 됐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응급피임법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돼요. 약국에 파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요, 24시간 안에 복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아. 그래야 효과가 빠른 겁니다. 그러나 인체에는 굉장히 해로워요. 여성의 호르몬의 그 리듬을요, 전부 다 갈아엎어버려. 다 초기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해롭지만 급할 때 쓰는 사후 피임법이 응급피임법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자, 50페이지 보시면, 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5대 암, 거기다가 6대 암까지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5대 암, 6대 암이라고 하면 암이 어떤 게 들어갑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요즘에는 갑상선 암이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갑상선 암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게 들어갑니까? 그랬을 때 간은 위대하고 자유롭다. 5대암이에요. 자, 우리나라 5대암 검진이 더 보편적이죠. 5대암 검진이라고 하면 외우실 때 간은 위대하고 자유롭다. 간은 위대하고 자유롭다 하세요. 자, 간, 암, 위, 암, 그 다음에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되셨죠? 여기다가 6대암이라고 하면 폐암까지가 들어가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6대암 검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서 여러분, 건강보험의 특징 너무 중요하죠? 그럼 국민건강보험에서는 혜택을 어떻게 줍니까? 혜택을 주는 방법. 혜택을 주는 방법이 어떤 걸로 줍니까? 서비스를 받게 하는 혜택을 주는 게 있었죠. 그런 혜택을 뭐라 그래? 현물급여라고 그랬죠. 현물급여. 그죠? 그 다음에 돈으로도 준다 그랬죠. 대여료라든지 또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라든지 또는 구입비라든지 또는 소모성 재료 같은 거 구입할 때. 자, 돈으로 주는 거를 현금 급여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용권의 형태로도 주죠. 이용권, 바우처 제도라고 했죠. 바우처 제도. 자, 요런 걸로 해서 주는 거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주는 패턴이에요. 자, 그 중에서 건강검진 받게 하고 이런 거는 무슨 급여에 속했다? 현물급여에 들어갔습니다. 현물급여. 그러면 이때 6대 암 검진에 따른 국가에서 공단에서 검진은 어떤 식으로 해줍니까? 누구한테 해줄 거고 얼마마다 해줄 거고 어떤 식으로 해줄 거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최근에 간암이 나왔었어요. 간암.
그래서 다음 주 건강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암 검진 대상자 하는 거 나왔었거든요. 자, 먼저 간은 위대하고라고 했어요. 간암입니다. 간암. 자, 간암인 경우는 여러분 이거는 몇 세부터 해준다? 간암은 몇 세부터 해준다? 밑에 두 번째 줄에 만 몇 세? 40세 적어두세요. 만 40세 이상에서 해줄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간격으로 할 거냐면요. 6개월 간격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6개월마다 해줍니다. 간암 검진은 6개월마다. 특이하죠? 다른 거는 우리 보통 2년마다 해주는 게 많았잖아요. 근데 간암은 6개월마다 해줄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국민들한테 다 해줍니까? 그렇진 않고요. 고위험군한테 해줄 거예요. 간암 고위험군. 그럼 간암 고위험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따라오십니다. 간경변이 있거나 간경변이 간경화 이런 거죠. 또는 B형 간염 항원이 양성인자. 자, 여러분 B형 간염이 항원이 양성인자는 B형 간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B형 간염 보균이나 환자라든지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간이 점점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6개월마다 40세 이상이면 검진해 줄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C형 간염은요. 항체가 양성인자예요. 자, C형 간염은 아까 예방약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 그럼 예방약이 없는데 이 사람이 항체가 있다는 말은 이미 걸렸다 그 말이에요. C형 간염을 갖고 있다 소리야. B형 간염은 예방접종약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예방접종약이 있는데 항체가 생긴 거는 예방접종 했기 때문에 생긴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C형 간염은 예방접종이나 치료제가 없다니까? 없는데 항체를 갖고 있다는 말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막 몇십만 명 생기고 막 그랬을 때 전 국민들한테 코로나 항체 검사를 해보자 그랬잖아요. 그 말은 코로나 그때 예방 백신 없었을 때요. 항체가 검사했을 때 항체가 있다 이 말은 코로나에 걸렸던 거야. 그래서 C형 간염도 항체가 있다 이 말은요.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 그 소리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B형 간염은 항원이 양성인자, C형 간염은 항체가 양성인자입니다. 여러분 적어두세요. 항원이 양성인자, 항체가 양성인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고 나이는 몇 세 이상? 40세 이상. 그래서 얼마마다 해줄 건데 6개월마다. 뭘 해줄 겁니까? 자, 해주는 거 세 번째 줄에 보면 간 초음파 해줄게요. 간 초음파. and 또 뭐 해주겠다? 혈액 검사 해줄게요. 그래서 간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간암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간은 위대하고 위암입니다. 위암. 자, 위암은 몇 세부터 해줍니까? 위암도 40세부터 해주겠습니다. 대부분 40세다. 근데 이제 그 대장암은 50세이죠. 50세죠. 그래서 위암 40세부터 해줄게요. 그러면 몇 년마다 해줄 건데요. 간암은 아까 몇 년 해줬어요? 6개월마다 해줬다면 얘는요 2년마다. 그래서 짝수년도 홀수년도 하죠. 2년마다 해줄 거야. 그럼 뭘 해줄 건데요? 했을 때 자, 다 해주진 않아요. 선택해. 이 둘 중에서 어떤 걸로 할래? 그 말이에요. 자, 위장 조형 검사 엑스레이 찍는 거예요. 조형제 먹고 엑스레이 찍는 겁니다. 방사선과에서 엑스레이 찍을래? 아니면 위내시경 할래? 그 말이에요. 위내시경도 해주고 엑스레이도 찍고 다 안 해요. 위내시경 할래? 위 엑스레이 찍을래? 해서 선택하게 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간은 위대하고 할 때 대장암인 거죠. 대장암. 자, 대장암은 여러분 몇 세부터야? 40세 아니에요. 대장암은 50세부터. 대장암은 50세부터 해주겠습니다. 50세부터.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의사가 꼭 해야 될 검사, 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 호갱이 되는 검사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때 대장암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에서 보통 하고 물론 그 전에도 가족력이 있다든지 의심스러우면 하긴 하는데 뭐 20살, 30살 이런 사람들이 굳이 대장 검사라든지 다른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데 병원에서 막 권하고 증상도 없는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대장암은 보통 호발 연령이 50세 이상이기 때문에요. 50세 이상에서 해줄게요. 50세 이상에서. 그럼 이때 50세 이상이면 어떤 검사 해줄 건데요? 바로 대장 내시경 해주나요? 아니, 바로 해주지 않아요. 바로는 아니고요. 뭐부터 할 거냐면요. 변 검사 먼저 할게요. 분변 자멸 검사. 이 말이 변에서 숨어있는 피가 있냐 알아보는 거죠. 대변 자멸 검사. 이거 먼저 할게요. 그래서 대변 검사를 했더니 거기에서 잠혈, 피가 안에 있는 것 같아. 그럼 그런 소견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하겠다? 2개 중에서 선택해. 대장 내시경 할래? 아니면 대장 엑스레이 찍을래?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결론. 대장암은 몇 세부터? 50세부터. 50세부터. 자, 어떻게 한다? 대변 검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시경 할래? 엑스레이 찍을래? 그렇게 한다는 거. 되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번에는 자궁경부암이에요. 자, 자궁경부암은요, 언제 검진이 나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 20세 이상이면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이 있죠?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아까 뭐였더라? HPV. 자, 이거 예방 백신은요, 언제 맞는 거야? 만 10일에서 12세. 만 10일에서 12세 때 접종하는 거고, 자궁경부암 검진은 언제 한다? 20세. 되셨습니까? 몇 년마다 합니까? 2년마다요. 그러면 어떤 거 해주는데요? 자궁경부 세포검사. 이거 뭐더라? 이거 우리 뭐라고 했냐면 파파니콜라우 검사라고 했어요. 파파니콜라우 검사. 그거를 말합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이 검사를 2년마다 20살 이상이면 해주겠다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유방암입니다. 자, 유방암은 몇 세부터? 40세부터. 40세부터 몇 년마다? 2년마다 뭐를 해줄 건데요? 유방 촬영이요. 맘모라고 하죠. 다이 같은 데 올려서 꾹 누르고 막 하죠. 그 유방 촬영 하는 거, 유방암 알아보는 거죠.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간은 위대하고 자유롭다 해서 5대암이고 플러스 여기에다가 폐암까지 들어가면 뭐예요? 6대암이 되겠습니다. 그럼 폐암은 어떤 사람한테 해줍니까? 폐암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위험군한테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때 고위험군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그랬을 때 모든 국민들한테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줄에 보면 30감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루에 한갑을 빚는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한갑을 빚는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 동안 피워왔냐면요. 30년 이상을 피워왔어. 그거를 30감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갑을 피웠다고 생각했을 때 30년 이상을 피운 거를 말해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뭐죠? 하루에 이번에는 그 사람이 한갑이 아니라 2갑을 피우면 어떻게 돼? 2갑을 피우면 몇 년 이상의 흡연력? 15년. 하루 한갑 기준으로 30년이니까 2갑씩 피웠을 때는 15년. 그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나이는 그 대신에 어디에 들어간다? 54에서 74세. 54에서 74세 고위험군한테 폐암 검진 할게요. 그럼 이때 폐암 검진은 어떤 거 해줍니까? 2년마다 흉부 CT를 찍어주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암이 몇 살 때 몇 년마다 어떤 검사를 한다라는 거 꼭 정리해서 알아두실 것. 되시겠습니까? 정리 잘 하십시오.